시집온 며느리가 30년 된 시간장 항아리어리를 버리자 시어머나 복수 결심 2편. 그러나 며느리는 그 의미를 몰랐다. 그녀에게는 마트에서 파는 간장이 더 익숙했다. 깨끗한 병, 일정한 맛, 손쉽게 쓸 수 있는 편리함. 그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해요. 편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내 가슴에 새겨진 세월을 지워버렸다. 내 손끝에서 만들어낸 전통과 정성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고독한 저녁 식탁에 앉아있으면 예전에는 웃음소리로 가득 차던 시간이 이제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은 멀리 출근을 하고 손주들은 학교에 바빴다. 나와 며느리 단둘이 남아 밥을 먹는 순간이 찾아오면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놓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속으로 수천 번의 말을 삼켰다. 내가 버린 건 간장이 아니라 나의 세월이다. 그러나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생길까 두려웠다. 대들보 앞에 망설임. 나는 다시 대들보 앞에 섰다. 손에 망치를 쥐고 심장이 요동쳤다. 한 번 내리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내리는 순간 아들의 얼굴, 손주의 웃음, 그리고 남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망치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내 분노는 대들보를 향했지만 사실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이 집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상처와 분노였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발자국 소리조차 내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다.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 심지어 웃음소리조차도 내 가슴속 독을 흔드는 듯했다. 나는 스스로를 억눌렀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끝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향한 분노와 사랑이 동시에 끓어오르며 나는 매일 스스로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었다. 집안 사람들은 눈치챘다. 며느리와 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아들은 말없이 우리 사이를 오갔고 손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알았다. 그 진실이 너무 무겁고 너무 깊어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그래서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천둥이 울리고 있었다. 내가 처음 시간장을 담갔을 때는 30살 무렵이었다. 남편과 함께 막내 아들을 키우던 시절. 삶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매주를 띄우며 기도했다. 이장이 우리 집을 지켜주기를. 이장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주기를. 그 기도는 세월 속에 응답되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그 밥상 위에 언제나 간장이 있었다. 그 깊은 맛을 잊지 못해 남편은 늘 말했다. 여보, 이 맛은 당신 손맛이야. 어디 가서도 못 구해.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의미를 몰랐다. 그녀에게는 마트에서 파는 간장이 더 익숙했다. 깨끗한 병, 일정한 맛, 손쉽게 쓸 수 있는 편리함. 그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해요. 편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내 가슴에 새겨진 세월을 지워버렸다. 내 손끝에서 만들어낸 전통과 정성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탁에 앉아있으면 예전에는 웃음소리로 가득 차던 시간이 이제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은 멀리 출근을 하고 손주들은 학교에 바빴다. 나와 며느리 단둘이 남아 밥을 먹는 순간이 찾아오면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놓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속으로 수천 번의 말을 삼켰다. 내가 버린 건 간장이 아니라 나의 세월이다. 그러나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생길까 두려웠다. 나는 다시 대들보 앞에 섰다. 손에 망치를 쥐고 심장이 요동쳤다. 한 번 내리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내리는 순간 아들의 얼굴, 손주의 웃음, 그리고 남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망치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내 분노는 대들보를 향했지만 사실 무너뜨리고 싶은 것은 이 집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상처와 분노였음을 깨달았다. 마당 한쪽, 원래 시간장 항아리가 있던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 자리는 단순한 흙바닥이 아니었다.
내게는 상실의 상징이었고 매일같이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였다. 바람이 불면 그 빈자리에서 희미한 간장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냄새에 이끌려 앉아 눈을 감았다. 눈앞에 아직도 멀쩡히 서 있는 항아리가 보였고 그 안에서 반짝이던 검푸른 액체가 다시금 떠올랐다. 그것은 환영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다. 간혹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시간장으로 끓인 국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웃었다. 여보, 이 맛 덕분에 내가 버텼어. 나는 눈물이 터져나와 그를 부르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은 공허를 쥐었고 남편은 언제나 안개처럼 사라졌다. 눈을 떠보면 내 곁에는 현실의 파편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마다 꿈에서의 따뜻함은 얼음처럼 식어버렸다. 어머니, 장독대 좀 치워드릴까요? 며느리는 무심한 듯 물었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두어라.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약간의 짜증과 무심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다시 결심했다. 이 아이가 내 마음을 모른다면 나도 이 아이의 세상을 모조리 뒤흔들어 놓으리라. 사람들은 음식에 맛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음식마다 고독의 맛을 느꼈다.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하나가 모두 나를 울렸다. 국에 간장이 빠지자 맛이 달라졌다. 그 미묘한 차이는 며느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내 혀끝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남았다. 이 집 밥상에서 내 세월의 맛이 사라졌다. 그 사실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공허로 다가왔다. 나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내 몸은 늙고 기력이 쇠했지만 내 마음은 복수심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망치를 손에 쥐었다. 이제는 두려움조차 사라진 듯했다. 망치를 쥔 손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다. 이 집의 대들보를 뽑아내는 순간 며느리는 내 아픔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날 밤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발소리가 종종거리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은 너무나 맑았다. 나는 순간 망치를 내려놓았다. 손주의 웃음은 내 분노를 무너뜨렸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대들보가 아니라 저 웃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을 지키려면 너의 세월도 지켜야 한다. 나는 다시 흔들렸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내 세월을 버렸다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택했다. 그러나 침묵은 더 큰 상처를 낳았다. 마치 골마가는 상처를 덮어두는 것처럼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장의 항아리와 함께 무너진 것은 내 자존심이었고 내 존재의 근거였다. 나는 늘 생각했다. 전통이란 성체와 같다고. 세월의 풍파에도 시대의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체. 그 성체 속에서 나는 안도했고 내 아이들과 가정을 지켜왔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 성체를 낡고 불편한 담벼락쯤으로 여겼다. 그리고 결국 무너뜨렸다. 그날 내 전통의 성체는 시간장 항아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아침마다 부엌에 들어가면 허전함이 먼저 나를 맞았다. 간장이 담긴 항아리가 없는 부엌은 텅 빈 심장 같았다. 냄비에 국을 끓여도 맛이 달랐다. 예전에는 집안 구석구석 퍼져나가던 깊은 향이 이제는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밋밋한 맛이 남았다. 나는 그 밋밋함을 씹으며 눈물을 삼켰다. 이제 내 세월의 맛은 사라졌구나. 며느리는 여전히 웃었다. 그 웃음은 밝았지만 내겐 비수 같았다. 그녀가 웃는 순간마다 나는 내 상처가 더 깊어짐을 느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며느리가 내 앞에 내민 국그릇은 깨끗했지만 텅 빈 맛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그러나 혀끝에서 번지는 것은 30년 세월의 부재였다. 나는 점점 복수의 화신이 되어갔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 집을 무너뜨렸고 수만 번 며느리의 놀란 얼굴을 상상했다. 그 상상 속에서 나는 위로를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위로는 곧 허무로 바뀌었고 허무는 다시 분노로 치환되었다. 끝없는 악순환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내 방에 들어왔다. 그 아이는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순간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손길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 분노가 이 아이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들보를 무너뜨리려는 결심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지만 그날 이후 그 결심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집일까? 아니면 내 마음속 상처일까? 그 질문은 끝내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있었다. 내가 복수를 선택하는 순간 내 손주의 웃음까지 무너진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어느 날 결국 마당에 나가 시간장 항아리의 파편을 하나하나 쓸어 담았다. 손끝에 닿는 조각들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내 손바닥에 작은 상처를 남겼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내 마음의 통증보다 덜했다. 조각을 모으며 나는 속삭였다. 너는 내 세월이었지. 너는 내 눈물이었고 내 기쁨이었고 내 생명이었어. 그러나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어머니, 아직도 그걸 붙잡고 계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등은 굽었지만 그 굽은 등 뒤로 내 고집이 서려 있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마트의 진열대에는 반짝이는 병에 담긴 간장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더 믿고 더 선호했다. 내가 지켜온 항아리 간장은 이제 구식이라 불렸다. 며느리뿐 아니라 세상 전체가 내 세월을 버리고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어머니들의 세월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내게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나는 순간 목이 메었다. 하지만 끝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냥 나이가 드니 그렇지 뭐. 아들은 내 말을 믿지 못한 눈치였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과 무력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 역시 며느리를 사랑했고 나도 사랑했다. 그 사이에서 그는 방황하고 있었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항아리가 있던 자리로 눈길이 갔다. 텅 빈 공간은 내 가슴속 공허와 겹쳐졌다. 나는 냄비를 올리고 국을 끓였지만 간장의 깊은 맛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트에서 산 병간장은 깔끔했지만 심장이 없었다. 이건 그냥 액체일 뿐이야.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옆에 앉은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이제 이게 훨씬 깔끔하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 웃음은 내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밤이 되면 다시 대들보 앞에 섰다. 손에 망치를 쥐고 숨을 죽였다. 내 손끝은 차갑게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 집을 무너뜨리면 며느리도 알겠지. 내 세월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나 동시에 속삭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이 집을 무너뜨리면 내 손주의 웃음도 사라진다. 나는 망치를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다. 그 동작을 수십 번 반복했다. 내 분노와 사랑이 팽팽히 맞서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조각처럼 서 있었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진정 복수하고 싶은 대상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시대의 대리인일 뿐이었다. 내가 복수하고 싶었던 대상은 내 세월을 지켜내지 못한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시간장은 여전히 장독대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그 깨달음은 더 쓰라렸고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여전히 며느리의 무심한 말투에 흔들렸다. 어머니, 괜히 오래된 걸 붙잡고 계시니까 마음만 힘드시잖아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내게 그 말은 마치 당신의 세월은 무의미합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눈앞에 항아리의 파편이 흩날렸다. 그 파편이 내 가슴을 베어내는 듯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독해진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러나 그 속삭임은 이내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로 변했다. 정말 며느리 때문이기만 할까? 아니, 네가 버티지 못한 탓은 없더냐? 어느 날 손주가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집을 그리고 그 위에 큰 나무 기둥 하나를 세워놓았다.
할머니, 이게 우리 집이에요. 여기에 큰 나무가 있어서 집이 안 무너져요. 나는 그림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이의 순수한 손이 그려낸 대들보는 내 복수심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야지. 그러나 속으로는 내 마음의 집은 이미 무너졌단다 라고 중얼거렸다. 시간장은 단지 음식의 양념이 아니었다. 내가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께 처음 배운 것이 간장 담그기였다. 그때부터 나는 장독대를 내 삶의 재단처럼 여겼다. 겨울에 김장을 마치고 시어머니와 함께 간장에 배추를 푹 찍어 먹던 기억, 아이들이 병들었을 때 간장에 밥을 비벼 입에 넣어주던 기억, 남편이 밤늦게 돌아와 밥상에 앉아 여보, 간장에 밥만 비벼도 세상 부러울 게 없네 라고 말하던 기억.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라짐의 원인으로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졌다. 나는 가끔 스스로 의식을 치렀다.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항아리 파편을 양손에 올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의식. 너는 내 세월을 기억하라. 너는 내 삶을 증언하라. 그 파편을 쥐고 있으면 내 손바닥에서 아직도 짠내가 배어나왔다. 그 짠내는 눈물과 겹쳐져 나를 더욱 서럽게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면서도 기대고 있었다. 그녀가 해주는 국을 먹으며 그녀가 씻어준 빨래를 입으며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도 미워하는데 왜 너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단 말이냐. 이 모순이 나를 더 옥죄었다. 복수의 결심은 단단해졌지만 그 결심을 무너뜨리는 힘 역시 며느리에게서 나왔다. 또다시 나는 대들보 앞에 섰다. 손에 망치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대들보를 뽑으면 이 집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집에서 웃고 떠드는 손주들도 사라진다. 망치가 바닥에 떨어졌다. 텅 하고 울린 소리가 내 심장에 메아리 쳤다. 나는 두 손으로 대들보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내 뺨을 적셨다. 이 집은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떻게 세워야 한단 말인가. 며느리와의 갈등은 말로 폭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이 더 날카로웠다.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니며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식사하세요. 예.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긴 간극은 수십 년 쌓인 세월과도 같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독백을 했다. 대들보 앞에서, 파편 앞에서, 내 방 한가운데서 나는 스스로에게 끝없이 되물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 있는가? 나는 왜 아직도 이 며느리를 바라보는가? 간혹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올 때면 나는 과거의 기억 속에 잠겼다. 아기 울음이 울려 퍼지던 새벽, 아이들 젓가락이 부딪히던 점심, 남편이 늦게 들어와 숟가락을 드는 저녁. 그 모든 시간의 배경에는 간장이 있었다. 그 간장이 내 삶의 음악이었고 내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은 끊겼다. 그리고 며느리의 무심한 손길이 그 끊김의 지휘자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대들보는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너의 분노를 내려놓아라.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너의 세월을 무시당한 걸 그대로 두겠느냐. 나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망치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다가 이를 악물었다. 마치 내 삶이 하나의 전쟁터가 된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내 무릎에 앉았다. 할머니, 왜 항상 슬퍼하세요?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주는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나를 잠시나마 현실로 끌어냈다. 할머니, 우리 집 무너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있어야 우리 집이 튼튼해요. 그 말은 대들보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 집은 지켜야지. 그러나 내 마음의 집은 어떻게 세워야 한단 말이냐.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복수는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들보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시간장의 깊은 맛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진정 필요한 것은 내 세월을 알아주는 단 한마디, 그리고 내 상처를 감싸주는 작은 손길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